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를 설명드릴 거예요. 파트 1에서 설명드린 제조 산업 그리고 교통 일부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스마트 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스마트 카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카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스마트 카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카 안에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꼭 1대1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라고 하면 그런 총체적인 카를 얘기하는 거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그 스마트 카의 일부 기능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의 통신 기술을 하기 위해서 CAN, 뭐 플렉시레이, 웨이브, C2X 같은 경우, CVTX 같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 CV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신문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모의 요소 기술이죠. 네, CITS의 통신 기술이었죠. 네, 그쵸. 그래서 웨이브, CVTX 두 개의 기술이 각광을 받아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터줏대감은 웨이브였다. DSRC 기반의 웨이브 기술이었다. 그런데 이 웨이브 기술은 실제로 성능적인 측면에서 저지연 통신이고 그리고 비가시성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CVTX를 점찍어 놓고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웨이브 같은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다. 10년 이상.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CVTX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CITS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아놨지만 어느 기술을 표준화 기술로 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TX 하면은, 그리고 CVTX라고 하면 여러 가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V2V, V2I, I2V, V2P, 이런 거 다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커넥티비 측면, 그러니까 사랑을 뭔가 연결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미러링크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런 연결성을 주기 위한 단체로서, 플랫폼으로서 이제 제네비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OAA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를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차량의 핵심적인 아키텍처를 정의한 오토사 같은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표준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오토사 같은 기술들이 있고, 자율주행은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이제 차량이 운행하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보조적인 수준에서의 기술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ADAS라는 것들이 있고요. ADAS는 그래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차량 이탈이라든지 전방 추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차량에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주간 모의고사 때도 냈지만 능동형 안전을 얘기할 때 뭐였죠? 그냥 수동형 안전은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내가 크게 다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뭔가 에어백을 터트리고 ABS 같은 것들을 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 능동형은 미리 대응하는 거죠. 예측이 됐을 때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좀 방어하자. 약간 이런 기술들. 주로 이제 ADAS 같은 기술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능동형 기술까지 떠올려 주셨으면 120점.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갑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센싱 기반과 HMAP 기반이에요. 이 센싱 기반은 주로 이제 라이더나 레이더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빛이나 레이저를 쏴서 그걸 반사되어 오는 것들을 가지고 물체를 감지하거나 거리를 감지해서 기본적으로 그 센싱을 한 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나가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HDMAP 기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동차 내에 그런 센서들을 다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맵을 가지고 있고 그 맵 안에는 H맵은 제가 4단계로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도 리마인드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맵 그리고 1시간 내에 바뀌는 맵 그리고 뭐 초단위로 바뀌는 맵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보행자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초단위로 가장 상위에 있는 맵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이나믹 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거 기반으로 사실 이 데이터들을 뭔가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가까이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노드에 그 저장을 시켜놓고 끊임없이 자동차가 그 맵을 실제로 통신을 하면서 장애물들을 피해 나가는 기술이에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센서를 다 제거했잖아요. 비용이 되게 저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이게 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되거나 뭔가 업데이트가 수시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일어나거나 5G 네트워크 상에서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상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사고를 감지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 적용할 때 사실은 저 센서를 라이다를 다 뺐던 이유는 그 높은 가격 때문이에요. 기사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라이다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 활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렸고 빛을 반사하기 위한 모듈과 그리고 그 빛을 반사되어 오는 빛을 가지고 검출하기 위한 검출부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말씀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좀 넣어놨어요. 아이폰 12에는 12 프로에는 왜 자율주행에 쓰는 라이다가 들어갔을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도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얘기할 때 세 단계가 있어요. 저희는 임판제라고 외워요. 인지, 판단, 제어.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딱 나왔을 때 임판제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뭔가 물체에 뭔가 내가 차선을 넘었다 혹은 아니면 옆에 차량이 있다 아니면 장애물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피해야 된다 아니면 밀고 가야 된다 그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하고 제어 실제로 액추에이터나 엔진 뭐 이런 부분들 뭐 셰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인 그 구성 요소를 조작해서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임판제 이 부분들이 꼭 나와야 됩니다.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임판제는 자율주행, 자율비행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이제 기술 수준 분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단계부터 이제 5단계. 이게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SAE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단계로 정의하고 있고 이게 북미 아마 뭐 자동차 협회일 거예요. NHTSA가 이게 0에서 4단계. 그래서 총 5단계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는 뭐냐면 자율주행이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앞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인 10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행인 10명을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쪽에 있는 방향을 꺾었을 때 나머지 한쪽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럼 이 한 1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의 딜레마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저 트롤리 딜레마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나오면 저 트롤리 딜레마 그리고 기술 수준 분류 이런 것 막 축축축 나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표준은 뭐 ISO 26262는 알고 계시죠? 262의 뿌리는 어디죠? 네, IC 61508. 네, 거기서 나오게 된 거고 이 IC 61508을 기준으로 사실은 다 나오게 됐는데 이제 항공으로 갔으면 뭐 DO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연상지어서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연상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답안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네, 스마트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빠르게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보고 갈게요. 이미지로 쭉 보면서 네, 그래서 뭐 아실 같은 네, 스마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도 있었고 ITS 기본적으로 1단계 ITS C에서 발전된 게 CITS, CITS는 통신 기술로 CVTX와 또 뭐 있었죠? 웨이브 같은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량의 핵심 코어인 오토사 같은 것들이 있었고 차량의 운전자 보조 수단인 ADAS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센서 기반으로 뭔가 차량을 인지 판단 제어할 때 인지하기 위한 라이다나 레이더 기술 같은 거 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차 넘어가고요. 자율주행차 넘어가서 일단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핵심 기술도 이제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걸 그렸던 거야. 아, 이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저희 하이프 곡선을 지금 쭉 그린 거고요. 플라잉카가 지금 기술 태동 단계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의 5단계, 레벨 5가 지금 거의 피크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벨 4는 거의 상용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의 구성 요소로는 뭐 전방 카메라, GPS 센서, V2X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기술 요소
제어, 센서, 통신, 판단, 서비스 이렇게 뭔가 그룹핑해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판제, 인식, 판단, 제어 이런 측면에서 인식은 센서, 통신, 판단은 매핑, 인공지능 분석, 제어는 통신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하면 뭐 액추에이터 같은 이제 물리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수준 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SAE와 NHTSA 그러니까 북미 자동차 연합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5단계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SAE와 NHTSA 기준으로 꼭 이걸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발, 손,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이면 다 쓰는 거죠. 그쵸? 1이면 손이랑 그러니까 발만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 떼고 그 다음에 눈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다 떼고 눈은 보되 그냥 가끔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 뗐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모든 주행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율주행이 가능해. 이게 레벨 5.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고 현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테슬라에서 몇 개의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2016년도도 있었고 우버에서는 2018년도에도 있었고요. 보안 위협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비클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 뭐지? 그럼 스마트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그냥 서버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희 서비스 네트워크 할 때도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GPS 안티제밍 뭐 이게 드론에도 사용이 되는 거고 스마트카 방화벽 이건 뭐 서버에도 저희 서비스 하더라도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캔 오픈 뭐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V2B 차량 간에 통신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2X 통신 암호화하고 PKI 기반의 차량 간 상호 인증을 한다든지 뭐 이게 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무자각 인증 그걸 이제 스마트 카 간의 인증을 사실 거기 3달러게 써가지고 7점 이상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데 사용이 된다든지 그리고 V2I 시설물 간에도 통신 보안 필요를 하겠죠. 예를 들자면 시설물 간에 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니면 통신센터에서 ITS 센터에서 계속 좀 받고 있는데 그 정보가 그냥 끊기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나오면 인판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가학습, 뭐 딥러닝 이런 거 들어가고요. 하드웨어적인 요소로는 CPU, GPGPU 이런 거 저희 왜 CA 시간에 배웠던 것들 여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 요소로는 기계학습, 딥러닝, HMI. HMI 뭐였어요? 거기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하는 기술들이었잖아요. 음성으로 조작한다든지 영상 조작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사용자는 액션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급한 경우엔 사실은 사용자 눈으로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 꼭 밟지 않더라도 뭔가 사용자의 눈동자를 가지고 뭔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자율협력주행, 뭐 적대적 공격, 네, 적대적 공격이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게 없어서 웹페이지를 일단 넣을게요. 적대적 공격의 이제 위협은 기본적으로 분류 성능이 매우 우수한 DNN을 활용한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이 적대적 교란을 적용할 경우에 최신 분류 알고리즘이 쉽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뭐예요?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류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노리즈 섞어서. 네. 지금 판단대 전혀 다른 걸로 지금 한다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대도 불구하고 기분 원숭이 그러니까 긴팔 원숭이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네. 그 공격 모델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골은 적대적 공격의 목표는 분류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조작입니다. 적대적 학습자가 공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계산 복잡도에 따라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든지 오분류, 의도된 오분류, 그리고 소스 목표 오분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델 측면에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예 그 표주판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네, 조작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두시고 한번 설명을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 같은 경우에 오토사, 뭐 에이다스, 레이다, 라이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지예요, 인지. 판단이 아니라 인판제 중에 인입니다. 네, 그래서 봐주시면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반적인 플랫폼 표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 요소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아 뭐가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오토사 런타임 엔비ron먼트, 그리고 오토사 베이직 소프트웨어 간단하잖아요. 그쵸? 컴포넌트, 환경,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네. 딱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에이다스 지원 기술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원 기술이 뭐 에이다스 장착 의무화,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에이다스 준용 기능의 전방 충돌 회피,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시, 후방 감시, 운전자를 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NHTSA 0에서 3단계 수준 뭐였죠? 네, 아까 제가 발 떼고 손 떼고 눈 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살펴보셔야 돼요. 0에서 3단계. 네. 눈을 떼는데 3단계면 네 뭐였죠? 눈을 계속 보고 있을 거냐 가끔 볼 거냐 야, 이런 거에 따라서 3단계까지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에이다스가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에요. 네, 통신기술 통신기술 많다. 네, 이 저지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0.01초는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G가 각광받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지연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신기술이 중요한 게 CVTX가 성능 측면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지연 기술 하기 위해서 나온 5G의 핵심 기술 엣지 컴퓨팅. 네, 스마트카 안전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표준 넘어가면 ISO 2616이 넘어가죠. 2612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508에서 나온 거고요. 개요가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할 때 기능 안전성을 반영을 위한 자동차 기능 안전 규격이라고 해요. 네. 네, 오토사는 아까 플랫폼이라는 얘기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특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표준 항목 이거를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외웠어요. 네, 여기까지는 안 외웠어요. 저는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외우다가는 시험 끝납니다. 네, 요 정도도 외웠어요. 네, 어떻게 외웠냐? 앞에 두음으로 외웠고요. 용기잖아요, 그쵸? 용기, 개시하소. 용기를 개시하소. 네. 이게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인데요. 용기를 개시에 끌어내. 개시하소. 네. 생지. 네. 용기 개시하소. 생지. 그 다음에 안전문서.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안가. 그리고 두부 반모. 할 때 반모. 네. 유치한가요?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짜내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다. 용기 개시하소. 생지. 안가. 두부 반모 이렇게 네 유치해도 외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네, 전 꿋꿋하게 외우고 있을래요. 네 이거는 휴지통이었네요. 네. 네, 아실까지 이제 아실은 뭔가 제가 뭐 이루기룩이 나왔으니까 아실 보고 갈게요. 네, 아실은 뭐 아까 그 C일에서 나온 거예요. 61508의 C일에서 이제 확장돼서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최저 등급 A부터 최고 등급 D까지 4단계로 구분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SEC 외우셔야 돼요. SEC가 스펠러티, 네, 심각도예요. 그리고 익스포저, 위험 노출성, 그리고 컨트롤러비티,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해, 그리고 위험은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이게 컨트롤은 어느 정도 가능해 이고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가 어디 갔냐? 표로 외워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걸 보면 저는 여기를 일단 외웠고요. 여기 S1 얘는 3개, 그리고 2는 4개, 4개 있잖아요. 그리고 컨트롤러 BT 3단계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S1는 여기서부터 채워놨어요. A, AB, ABC, BCD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S2는 두 번째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채웠어요. A, AB, 그리고 ABC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A, AB 이렇게 외웠어요. 네. 유치하다고요? 네. 외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61508의 차이점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을 이제 개선한 부분들은 C의 개념 정의를 쇄신한 부분들이 있고 확률적인 접근을 제한했고 그리고 체계적 고장에 대한 아시를 부분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유지된 문제점은 계속 뭔가 개선이 안 된 부분이죠. 정성적 애매한 표준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인증 운용은 한층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ISO 26162는 안전장치,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주 제어 시스템과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제어 대상 ECU가 있으면 주 제어 시스템이랑 이게 안전장치가 일체화되어 있죠.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61508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주제어 시스템과 독립되어 있다는 걸 가정했어요. 그래서 주제어 시스템은 여기 있고요. 안전 관련 시스템은 밖에 있어요. 네. 그래서 61508과 26262는 주제어 시스템이랑 같이 있냐 안전장치가 떨어져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저 안전장치의 역할은 뭘까요?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반감시켜주기 위한 안전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안전 무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쵸? 네, 그것들이 일체화되어 있다. 2616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카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또 깊숙이 들어가면 거의 뭐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마스는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들을 서비스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위치 그리고 뭐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토탈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A부터 B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자동차, 자전거, 뭐 혹은 아니면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이고 이거와 좀 더 다른 개념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그야말로 저희 왜 요즘 타고 있는 퀵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퀵보드 이런 거. 네, 그런 부분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통 모빌리티 부분 끝났네요. 네, 이제는 의료로 넘어갈게요. 스마트 의료,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막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의료 쪽은 기술을 안 보고 안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을 좀 볼게요.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기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헬스는 2단계로 발전해 왔어요. 텔레헬스였어요. 이제 원격 의료예요. 원내 의료, 원내 의료네요. 네. 그리고 ES, 치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2000년대 ES 단계를 지나서 US 단계로 넘어갔어요. 치료 예방을 하자. 네, 그래서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사용자한테 설치를 하고 그 사용자의 어떤 뭐 심도나 아니면 혈압 이런 것들을 체킹해서 뭔가 예방하자라는 게 US였다라고 하면 스마트 헬스는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개념이고 치료 예방 복지 안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서비스해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텔레헬스는 이제 병원 운영, 그리고 ELS는 의무기록, EMR 기반이고, US도 의무기록이에요. EHR 기반이에요, 이거는. 네, 건강기록에 관련된 기분이에요. 의무기록과 건강기록은 틀리죠. 의무기록은 내가 진단을 받았던 기록들이지만, 건강기록은 여러 가지 이제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되는 거고, 스마트 헬스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 건강 기록을 그냥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IOB 행동 인터넷처럼 뭔가 그 사용자의 행동들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헬스케어의 건강 기록과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면 의료용 제품, 현재는 의료용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미래는 의료용 솔루션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거 이해했으면 다 이제 가신 거고요. 헬스케어의 뭐 구성 요소는 뭐 측정 센서, 뭐 취합 및 전송, 측정 기기, 의료기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네. 측정 센서, 개인의 어떤 웨어러블 센서나 아니면 저희 뭐였죠? 바디어블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그쵸? BON. 네, 맞나요? 네. 그 바디오브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W반 같은 거네요. 네. W반 기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망 직접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보안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측정 기술은 이제 심전계, 뇌파계 이런 거 최근에 그 애플 워치나 아니면 그 삼성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있죠. 혈압계 이런 것도 있고 의료기관 시스템으로 팍스, OCS, EMR, EHR이에요. 이건 EMR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기술로 보면 EMR, 의료사고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진료 관련 모든 기록을 저장한 임상의학 연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팍스는 픽처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영상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PHR은 개인의 평생 의무기록, OCS는 원내 행정부서의 전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방 전산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 EHR은 진료 기록 외에 의료 소비자의 평생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혈당 뭐 이런 거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통신기술로서는 디콤 3.0 병원 내에 각 영상기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압 뭐 아니면 CT 뭐 이런 것들 간에 이제 실제로 뭔가 영상을 전송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송 관련된 데이터 송수신의 표준 규격, 네, 디콤 3.0, 디콤 3.0, 네, 디지털 이미징 앤드 커뮤니케이션 인 메디신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CP/IP 그리고 HL7 같은 경우에 비영리 보건의료정보화 표준개발단체에서 개발한 보건의료산업 정보교류 데이터 표준이라고 합니다. XML 기반이라고 해요. HL7은 DCOM 3.0은 TCP/IP, HL7은 비영리단체 XML 기반. 네, 이렇게까지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 흐름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의료용 제품 위주의 어떤 서비스가 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헬스케어의 정보였다라고 하면, 현재는 의료 솔루션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또 감안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 디지털 비전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판독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방과 정밀 의료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RPA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스마트 의료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이에요. 교육부터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스콤 같은 것들이 있고, 스콤은 이게 쉐어러블 코스웨어 오브젝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마트 러닝, 그리고 네, 스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스마트 러닝, 플리트 러닝. 플리트 러닝은 미리 뭔가 예습하고 그리고 현장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크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러닝, 그리고 에듀테크, 그리고 최근에 전자신문에서 나왔던 학습 경험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학습 경험 플랫폼은 전통적인 이러닝과 그리고 지식재산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유튜브의 영상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사이트 링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해서 사용자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경험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경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교육 끝. 네. 물류. 네, 물류는 뭐 풀필먼트 서비스, 뭐 SCM, 뭐 드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드론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드론 같은 경우에 항공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드론 보안, 뭐 이런 관점에서 시험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컴싱에 시험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 보안까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성 요소, 뭐 이런 거 사실은 이것도 임판제 사용하셔서 구성하시면 돼요. 인지 판단 제어.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뭐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때 뭔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장애물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도 필요하니까 그 관점으로 드론은 잘 정리해 두세요. 예, 제가 드론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도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스마트 시티에는 스마트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두 번 정도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스마트 시티는 뭘까요? 도시에 IT 기술을 접목한 거잖아요. 그럼 도시에 IT 기술을 접목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방범, 교통, 환경, 그리고 주민복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쭉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 도시에 그런 개념을 적용해보겠다. 이런 게 10년도 즈음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추진되어 왔던 게 UCT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UCT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뭐 송도나 아니면 용인 흥덕이나 이런 쪽의 구축 프로젝트에 실제로 관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 UCT는 정보를 단순히 수집을 해서 뭔가 저장하고 관제를 하겠다는 측면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CCTV를 통해서 방범도 한 번에 보고 그리고 교통 상황도 한 번에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잘 모아서 뭔가 관제를 잘 해보겠다 이라는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 시티는 이 정보를 그냥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임판제,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때 그런 사용자는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을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시사점들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시사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도시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선순환 고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19회 때 그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연관성이 나오게 됐는데,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모델링, 3D 모델링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개선 사항들을. 디지털 이제 그 스마트 시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3D 모델링화 시켜서 디지털화 시켜놓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끝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뭐 교통 아니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온 경험 결과들을 실제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선순환고리로 활용하는 것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다 모으려면 그 모아야 되는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들을 수집, 가공, 처리하고 처리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AI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기능들이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해당되는 서비스, 방범, 교통 이런 쪽으로 뭔가 다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선순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의 문제를 가상화시켜서 시뮬레이션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기능들, 이 총체적인 것들을 해주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IM, 시빅 해킹 뭐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시빅 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제가 별도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스마트 홈 하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이 딱 나셔야 돼요. IoT, 뭐 IoT 플랫폼, 뭐 이런 거 딱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전등이 켰다 꺼졌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세탁기, 뭐 전자기기들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관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탁기 제조사 틀리고 TV 제조사 틀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아까 스마트 시티에서도 뭔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들을 다 모아서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스마트 홈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플랫폼 기반으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 표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진 게 뭐 IoT, BT 뭐 이런 표준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같이 IoT, IoT랑 같이 해서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홈은 이런 어떤 가정 내로 사실은 좀 한정 지어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통해서 임판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임판제 말씀드리는데 인지 판단 제어 자동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핀테크예요. 네. 금융 핀테크는 뭐 경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핀테크 기술이라는 건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파이낸스 기술의 테크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하고 있었던 거래 이체, 계좌 조회, 아니면 뭐 증권, 뭐 주식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서비스 관점에서 풀어주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뭐 이런 애들이 사실은 중간에서 그런 어떤 핀테크 역할 업체로서 굉장히 부상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네, 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실제로 그 금융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에는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계좌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를 시킨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은행에 접속해서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자면 토스에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에 계좌를 조회하고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뭔가 계좌 이체를 하고 싶은데 그 처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국민은행에 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토스가 연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연동이 되는 그 주요 기술로 뭐가 있을까요? API 같은 기술이, 표준 오픈 API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처리해주기 위한 이제 핀테크 기술 중에서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혹은 아니면 증권에 아니면 보험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오픈 플랫폼을 국가 주도로 일단은 뭔가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핀테크가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핀테크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이라는 건 그전에 대면으로 사실 주민등록증 보고 나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원격에서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DS, 토큰, 생체 인증, 파이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FDS, 그러니까 Fault 디텍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상 금융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또 필요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보안 쪽에서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검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체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이체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다 검수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훈이라는 사람은 카드 내역자 카드를 실제로 오전 9시에서 오후 한 10시 정도까지만 사용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카드 거래 내역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나무는 주로 활동 지역이 서울과 구리 이런 지역인데, 그게 아니라 저기 어디 경상도에서 카드가 긁혔다든지, 아니면 계좌이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계좌 조회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상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뭔가 체계화 시켜놓고 패턴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FDS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때그때 패턴화 시키는 게 일단 1차적인 거고, 진행형 FDS가 나온 게 된 게 좀 더 예측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어떤 특정한 룰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개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AI 기반의 시스템을 이제 FDS가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발전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도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인증임, 생체 인증 기반이고, 피도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 기반, 피도 2.0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별도의 단말을 제공한다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차네요. 네. 저 테크피는 뭐냐면, 아까 핀테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증권이나 어떤 은행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들을 중개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사용자 입장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은행들도 사실 어떤 온라인에서 금융 서비스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자금융 거래도 하고 온라인 이체도 가능하고,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다 그런 처리들 계좌 이체 다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핀테크 업체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핀테크는 서비스의 혁신 차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점포 방식의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못 따라간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핀테크에서는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고, 테크피는 뭐냐면 아예 이 ICT 기업, 대형 ICT 기업,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아예 금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과 핀테크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이 금융 관점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의 이제 그 프로테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금융 관점에서 은행들이 계속 스마트 뱅킹이나 폰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 안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이제 해왔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서 이제 네, 그동안에 좀 운영이 되어 온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인산 부재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 규제 완화된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 서비스 개선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간편 결제, 통합 결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결제만 하게 되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드의 어떤 카드 번호 또 없이 사실은 인증 필요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 서비스도 굉장히 발전해 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 중심의 결제가 이제 사실은 제로페이 같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제로페이가 기존의 민간에서 공공으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지역 화폐들을 좀 통합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 나간다는 부분들 전자신문에서 소개시켜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보험인데요. 보험은 인슈어테크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네, 인슈어테크는 보험에 이제 ICT 기술들을 이제 접목하는 부분인데요. 뭐 보험 설계할 때 AI 기술들을 이제 활용한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미터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차량에 설치해서 실제로 차량에 보험료를 산출할 때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좀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보험 영업을 할 때나 아니면 고객 분석들을 할 때, 그리고 고객 맞춤형 보험을 추천할 때도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들, 오픈뱅킹까지 결제까지 이제 다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다음은 전통산업의 기술 서비스를 접목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은 다 여기에 좀 넣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법률 같은 경우에 이제 레그타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그테크와 리걸테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네, 리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제가 서비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지하철 같은 데서 광고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커머스는 저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디오 커머스는 최근에 영상을 이용해서 커머스를 하는 그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이런 그 핸드폰을 판매를 좀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핸드폰으로 해당되는 상품을 실제로 저기 그 홈쇼핑처럼 해당되는 기간 동안 그 전시를 하고 실시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커머스, 네, 굉장히 요즘에 핫해요. 네, 그리고 미디어 관점에서 이제 OTT 간 것들이 있고요. 이 OTT는 하나 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네트워크 쪽에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OTT가 예전에 이제 그 대개 네트워크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희 넷플릭스나 아니면 SNS 기업 중에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어떤 그 저희 그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ISP라고 하는데, 그 ISP의 사전 통보 없이 사실 망을 뭔가 변경을 해서 그게 굉장히 그 망에 전체적으로 망에 사실은 장애가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이라는 측면 안에 망중립성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넷플릭스와 이런 어떤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런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이 망을 독점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이 좀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을 제한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한하는 역차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는 입법들이 지금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123회 때는 출제가 됐다라고 이 맥락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리어스 게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네, 시리어스 게임, 뭐 크라우드 게임 등이 있는데요. 시리어스 게임은 약간 기능성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락적인 게임이랑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게임은 그 예전에는 뭔가 게임이 실행되는 그 환경 자체가 실제로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기반을 두고 이제 뭔가 게임이 구동이 되는,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길고 긴 제조 산업과 교통 모빌리티, 의료, 교육, 물류, 주거 도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거 살펴봤고, 금융, 핀테크, 뭐 빅테크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과의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법률, 스마트팜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커머스의 발전 방향들 보고 미디어, OTT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봤고요. 그리고 게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디지털까지 서비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기능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릴게요. 기능 안전은 기본적으로 IEC 61058을 떼놓고 설명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IEC 61058은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기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 안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 안전 표준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ISO 26626개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안전 기능으로는 60, 601, 그리고 62304,
네, 14971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컴시흥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6061, 62304 이런 어떤 의료기기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60601은 의료 전기장치에 관련된 부분이고 62304는 메디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은 14971이라고 합니다. 항공기는 알고 계시죠? DO178X인데요. X로 시작되는 것들 178B 그리고 178C가 있고요. 178C 같은 경우에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보조 파워 이런 어떤 장비와 같은 항공 운용 시스템과 장비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철도 기능 안전, 철도 기능 안전, 네. 그리고 능동 안전, 네. 주간 모의고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안전 설계, 안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 안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소프트웨어 안전성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선 먼저 소프트웨어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세요. 위험 분석은 결국엔 저희가 위험원을 실제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위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위해라고 하는데 이제 함이 발생하게 되고 이 함의 어떤 영향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험 분석은 그 안전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안전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이냐로 이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안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용 가능한 상태를 안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허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안전하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안전 무결성 상태라고, 무결성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 이 유지하기 위한 것들로 이제 무결성 정의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무결성 요구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 무결성 요구 사항은 안전 기능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원 하자드 분석 방법에는 사전 분석 방법인 PHA, SHA, FHA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이 PHA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프리미너리, 네, 하자드 어널리시스트, 시스템 하자드 어널리시스트, 그리고 펄트 하자드 어널리시스트, 위험원 식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위험원 분석 기법으로는 이제 FMEA는 이제 분석 단계, 하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워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들. FTA는 원인의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 네, 그래서 사상이 있었고 정상 사상이 있었고 뭐 이벤트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게이트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FMEA는 뭐였죠? 심발검 기억하시나요? 심각도, 발생 가능성, 검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전 무결성은 이런 분석 등을 통해서 이 안전 무결성 그러니까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 네, 안전 무결성의 영역과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기능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ISO, IC 가이드 51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Seal Safety Integration 레벨이라는 걸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확률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정성이 이제 요 연결관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 개요는 위험음을 사전에 도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위험음 분석을 저희가 사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뭐로 했다고요? FMEA, 하족, 그리고 FTA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전 도출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안전성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보증 프로세스. 네. 네, 이런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구현, 테스팅하는 단계마다의 안전성 검사 활동을 하고 안전성 지원 도구를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학문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고 이제 드디어 6하나 508입니다. 6하나 508인데 ISO, IC 가이드 51이라는 걸 사실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하에 있는 안전 관련 시스템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관련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정의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였다고요? 네, 이 가이드 51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피라미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A 규격은 기본 안전 규격이고요. B는 그룹 안전 규격이에요. C는 제품 안전 규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는 개념이 되는 ISO IEC 가이드 51이 있고요. ISO 규격은 일반 설계 원칙, 기본 안전 규격에 일반 설계 원칙, 리스크 평가 원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범용적인 산업의 이용이에요. IEC 61508이 어떤 특정 산업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의 파생이 된 게 자동차 기능 안전 규격, 철도 안전 규격, 의료기기 안전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ISO IC 가이드 51이 나오게 되고 61508이 실제로 메타 스탠다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는 2616이, 의료기기는 60601, 서비스 로봇은 13482, 건설기계 15998, 항공우주 DO178BC, 그리고 IC는 원자력은 IC 60880, 그리고 철도는 EN 50128,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ISO 13849. 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능 안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메타니까 메타라고 하면은 약간 개념이 되는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는 안전 수명 주기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전 수명 주기에는 위험 검증과 무결성 수준의 만족을 요구하고 있고 위의 요인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위험 감소 대상을 식별하고 조직 프로세스, 인적 자원의 위험 감소 방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EC 61508에서는 안전 수명 주기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활동 절차 기술들을 정의하며 위험 검증과 무결성 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하드웨어로는 계획, 검증, 구조적 제한, 결함 방지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실 결정, 네, 저기 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C이 되게 중요한데요. C는 Safety Integration 레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단계별 요구사항 준수 및 증적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실제 고장률을 측정이 어려운 관계로 C를 결정한 후에 무결성을 결정한 후에 단계별 요구사항을 대응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실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A부터 D까지 있었어요. 네, 그 A부터 D를 결정하기 위한 게 SEC가 있었어요. 그래서 61508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뭐 이건 파트 1부터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파트 0부터 그리고 7까지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선이에요. 기능 안정성가 ISO 61508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민 약어, 무결성 수준의 결정 방법에 의해 지침, 기법 수단과 개요. 네,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C 61508의 이제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과정이에요. 컨셉이 나오게 되면 시스템 고유 기능을 정의하는 거예요. 오버럴 스코프 데피니션을 하고 위험을 분석하죠. 하자드 앤 리스크 어널리시스 뭐였죠? 하접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자드와 리스크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리고 안전 요구사항 도출을 통해서 안전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절차는 한번 네, 이 절차는 안전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생명주기로. 네, 그래서 각 분야별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을 보면 아까 피라미드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IEC 61508에서 대부분 다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뭐 여기 이제 차이점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DO178C는 항공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표준, 의료는 62304인데 의료기기고 자동차는 2626이 있습니다. 각 등급별도 이렇게 좀 C 레벨이 차이가 나죠. 네. 안전 무결성 레벨이에요. C는 네, 소프트웨어는 그 하나하나를 다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저 단계별로 정의를 해서 뭔가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안전표준은 의료기기 안전은 이제 ISO 13485, 14971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응용에서 나왔어요. 네, 저희 컴시응에서. 네.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의료기기 정책 가이드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도 한번 쭉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차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리 표준은 ISO 13485, 의료기기 제품 표준은 IEC 60601,
프로세스는 62304, 프로세스 62304.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런 데에 넣어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꼭 여기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네,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데에 표준으로 네, 요소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뭔가 스마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은 의료기기를 뭔가 제작할 때 프로세스를 개발 프로세스나 유지보수 생명주기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IC 62304에서 정의하고 있다. 네, 굉장히 그럼 답안이 풍부해지겠죠? 네, 그래서 기능 안정까지 살펴봤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공통 기반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에 확장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반 기술을 이해하실 필요가 굉장히 있고 두 번째는 이 전자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도 중간중간 계속 전자신문 사례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전자신문을 계속 보시고 아니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전자신문 내용들을 계속 들으시고 이 기술들의 발전들을 사실은 좀 따라가시고 트렌드 있게 적어주시면 오늘 사실은 합격자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결국에는 기본 지식 기반으로 그동안에 쌓여져 있었던 이 차별화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더 적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토픽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 공통 기반 기술과 기능 안전이라는 저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 무기를 가지고 나는 어떤 서비스도 내가 추측되는 개념을 가지고 다 풀어낼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2회 정도 반복해서 듣게 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저처럼 어떤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이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